안녕하십니까. 밸류에이션 과정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전통적 밸류에이션 툴인 이제 PER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PER을 실무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 PER을 적용할 때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거고, 이 주가에 그리고 EPS의 주의수를 곱하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눈 거다. 다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단기순이익을 어떤 것을 쓰느냐, 이때 우리가 첫 번째 그 기준이익으로서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밸류에이션 개념이 미래예상이익, 현재가치 합이고, 미래예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전망할 수 없어서 일단은 가장 신뢰성 있는 기준이익을 토대로 향후에 어떤 성장성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적절한 멀티플을 적용해가지고 그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했고, 그럼 결국 출발점은 이 기준이익으로서 어떤 이익을 삼느냐. 이 기준이익에는 또 미래이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 이제 10월이죠.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FI1 그러면 이제 1차년도 예상이익인데 이것은 2018년 전망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2018년 1월에 분석한다고 했을 때 FI1은 2018년 연간 전망치가 되는 개념인데, 지금 이제 10월이 되다 보니까 이미 9월까지는 과거죠. 그죠? 과거 실적이고, FI1이라는 수치, 18년 전망치다. 그러면 사실은 10월, 11월, 12월, 즉 3개월치 전망치밖에 안 된다는 개념이 돼버려요. 여기다가 두 달이 더 지나서 12월이 돼버리면은 똑같이 FI1은 2018년 전망치가 되지만 그때는 이미 11달은 과거치가 돼버리고 전망치는 한 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연말에 다가서면서 PER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 전망치 이익이 FI1에서 FI2로 바뀌는 경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혹은 올 연말 12월까지의 시점에서 FI2 그러면은 2018년 전망치가 아닌 2차년도 전망치인 2019년 전망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갑자기 2018년 전망치에서 2019년 전망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계단형의 그 변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FI1, FI2보다도 12개월 포워드 혹은 4Q 포워드,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 12달의 전망치. 12개월 포워드고, 4Q 포워드는 향후 4개 분기의 전망치, 즉 지금으로부터 1년간의 미래 전망치를 계속 쓰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4Q 포워드 그러면은 지금 2018년 10월 그러면 이제 이미 예를 들어서 3Q까지 실적이 나왔다 가정을 하면은, 아직 안 나온 게 회사가 대부분 있지만은, 그러면 4Q 포워드가 되면은 2018년 4분기, 그리고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이렇게 해서 4개 분기의 전망치를 쓰게 되면 그게 바로 4Q 포워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12개월 포워드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분기 중에서도 이미 월간으로 지난 과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나눈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11월 달에 한다. 그러면은 2018년 4분기 전망치 중에서도 이미 그 중에 한 달인 10월치는 과거가 돼버리고 11월, 12월 두 개월만 미래가 돼버리니까 4Q 중에서는 3분의 2만 반영을 하고, 다음 그 2019년 3분기 중에서는
3분의 1만 반영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12달치 전망치가 반영하게 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익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개념에서 기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죠. 뒤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은 전망치가 없을 경우는 또 과거치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럴 경우는 상당히 유용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거기에 이제 또 앞서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일회성 손익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비경상적 손익이 있죠. 그런 경우는 또 그것을 제외해야 되는 또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기준점에 특별 손익이 있을 경우 그것이 반영돼서 조정을 해야 주는 이런 과정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기준이익을 토대로 멀티플을 계산한 다음에 어느 정도를 적용할 것이냐, 시장 평균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업종 평균 혹은 피어 평균.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을 흔히 시장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그대로 멀티플 하는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기준이익을 베이스로 한 멀티플인 PER을 계산했지만은 거기에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익 이후의 성장성은 어떠냐. 그 다음에 그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지분법 평가 이익이 많이 있다.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분법 평가 이익의 내용이 무엇이냐, 뭐 등등등을 고려해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또 전망치의 어떤 변동성이 어떠냐. 요즘 뭐 금리다, 유가다, 환율이다 변동성이 많죠. 그랬을 경우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 많은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변수에 따라서 얼마큼 영향을 받고 변동성이 있을 것이냐. 만약에 변동성이 크다라면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될 것이고, 변동성이 작다면 또 그만큼 프리미엄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량, 경쟁력이 우수해가지고 이 회사의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회사와 또 그렇지 않은 회사, 당연히 또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고 그것을 실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준이익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서 이제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뭐 시간적으로 지났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례는 제가 교육을 해서 가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애널리스트의 레포트에서 작성됐던 사례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잘 됐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자를, 애널리스트를, 펀드 매니저를 상대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 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목적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 삼성물산이 과거에 그 삼성프라자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매각 차익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매각 차익이 포함된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이익으로 삼게 된다면 앞에 그림에서 바로 우리는 요 이익을 기준이익으로 삼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요 이익을 베이스로 이런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제한 건데 그렇지 않죠. 그 매각 차익은 바로 FI1에 해당하는 그 해에만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 기준이익은 그 매각 차익, 즉 일회성 비경상적 손익을 제외한 이익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 다음 해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이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해의 기준이익은 바로 이 삼성프라자 매각 이익을 차감한 그 이익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실제 우리가 지금 PER만 말씀드렸지만 PER 외에 EV/EBITDA도 있고 PBR도 있고 다양한 멀티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왜 여기서 PER만 써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과 관련된 대표적인 멀티플은 PER과 EV/EBITDA가 있는데, 이제 EV/EBITDA가
이 회사의 경우는 사실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조선업체 그리고 건설업체, 그러니까 과거에 이 당시에 삼성물산은 건설업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요. 건설업체나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산업이죠.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서 선수금을 받게 됩니다. 그 선수금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선이자 땐 차입금의 성격이 크거든요. 회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EV 에비타에서 EV 즉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기업 가치 개념의 시가총액 더하기 넷댓 순차입금이 되는데 바로 이 순차입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뒤에 그 부분은 EV 에비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론으로 해서 선수금 비중이 높은 건설업 혹은 조선업 이런 경우에는 EV 에비타가 이제 개념상 그리고 속성상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ER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 회사의 경우 바로 일시적 이익을 제외한 기준이익에다가 바로 이제 PER로 적용한 이 적정 멀티플을 굽혀서 영업 가치를 구했고 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비영업 자산, 뭐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각종 투자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가치를 더하게 되면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게 이 회사의 경우는 주주 가치가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업 가치랑 주주 가치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때 기본적으로 이 영업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용시킨 이익에 타인 자본에 대한 몫을 고려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타인 자본에 대한 몫인 금융비용을 차감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영업가치는 바로 채권자 몫을 제외한 주주 몫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구한 합계는 주주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타인 자본에 대한 몫인 금융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은 기업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업 가치와 바로 비영업 자산 그리고 이제 아까 제외했던 일시적 이익 이 부분은 영업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빼냈지만은 결국 기업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추가로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 비업무용 자산, 투자유가증권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냐. 사실 이것이 많은 경우는 크진 않지만은 그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혹은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투자유가증권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에는 상장 주식도 있고 장외 등록된 종목도 있고 아예 비상장 주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 부분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분을 어떻게 현금화 시킬 수 있냐에 따라서 즉 유동성 관점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장 주식 따로 장외 주식 따로 비상장 주식 따로 거기에 맞는 유동성 부분을 고려한 할인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논의를 해야 될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성.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조건이 같다라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성장성이 낮은 기업보다는 당연히 할증을 받아야지 라는 거에는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장성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과거에 2000년 99년 2000년 때 뭐가 있었죠? 바로 이제 IT 버블이 있었어요. 이때 IT 버블은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때 인터넷, 게임,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시장 멀티플을 적용을 했었는데 그때 논리가 향후 성장성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성장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때 했던 개념이 바로 PEG였습니다. PEG는 우리 지금까지 얘기 드린 PER을
바로 향후의 성장성인 그로스 레이트로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평균이 만약에 성장성이 10%이고 PER이 10배라면은 이때 PEG는 1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A라는 기업의 성장성이 시장 평균의 2배인 20%라면 이 회사의 적정 멀티플은 몇 배일까? 요 PEG 이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1, 바로 PER은 20배가 된다라는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성장성이 2배면은 그러면 PER 2배, 성장성이 3배인 30%면은 PER은 30배. 이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뭐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성장성이 높은 배수만큼 PER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엔 이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해 봤던 게 만약에 시장의 성장성이 10%고 그리고 그 시장이 PER이 10배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성장성의 2배인 20% 성장하는 경우는 몇 배가 적정하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PEG로 보게 되면 이제 이 기업은 20배가 되겠죠. 20배가 되면 성장성이 2배니까 멀티플도 100% 할증을 해야 된다. 이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시장보다 높은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도 그 성장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성장률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과거의 경험, 앞으로도 예시한다라면은 한 5, 6년 정도 지나면은 웬만한 산업은 다 시장 평균 정도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연평균 20% 성장하지만 한 5, 6년 후에 시장 평균을 수렴했을 때 그때는 그 5, 6년 후의 전망치에다가 시장 평균 멀티플을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5년 후 시장 평균으로 수렴했을 때 그 해의 예상 이익을 베이스로 적정 주가를 산출한 다음에 그 주가를 지금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한다라면 시장 평균 성장률을 할인율로 적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 주가는 지금 예상 이익의 몇 배일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연평균 20%씩 5년간 성장을 하게 되면 EPS가 2,488원이 됩니다. 5년 후에 2,488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시장 평균을 수렴했으니까 그때는 우리는 10배를 적용할 수 있겠죠. 2,488원에 10배 적용하면 5년 후에 적정 주가는 24,880원이 됩니다. 근데 이건 5년 후에 적정 주가니까 그거를 지금 시점으로 5년 앞으로 다시 땡기면서 현재 가치화 시켜버리면 그거는 15,448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적정 주가 15,448원은 FI1 EPS 얼마죠? 1,000원이죠. 그럼 몇 배예요? 15.4배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PEG 1을 가정했을 때는 성장성 2배니까 PER이 20배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20배가 아니라 15.4배. 즉 100% 할증이 아니라 54% 할증.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기댈 때가 생긴 거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기댈 때가 없었거든요. PEG 1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시장보다 성장성이 2배일 때는 54% 할증한 15.4배다 했는데 만약에 시장 성장률보다 반밖에 안 된다면, 즉 5%라면 우린 당연히 그러면은 성장성 낮으니까 할인해야겠네. 그럼 얼마큼 할인할 건데, 예, 이제 고민에 빠질 텐데 PEG를 적용하면 얼마가 되죠? 5배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논리를 하게 되면 5%를 하게 되면은 5년 후에는 EPS가 1,276원이 되고 그때 시장 평균 멀티플 적용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 하게 되면은 7,925원이 되고 이 얘기는 몇 배죠? 바로 7.9배.
즉 21% 할인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접근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이 접근도 단순하게 PEGR을 그냥 쓴 것보다는 낫지만은 한계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책자 여기 페이지 나와 있죠.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보면 사실은 이 개념을 문제점을 반영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시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좀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거를 한번 첨주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사실 그 불확실성이 높은 먼 미래의 5년 후의 예상을 토대로 적정 주가를 산출해 가지고 그걸 현재 가치화해서 적정 주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개념적으로는 뭐 일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5년 후의 이익을 전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려고 저는 한번 이거를 그 범위를 한번 예상하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즉 5년 후에 예상하기 위해서 시장 평균인 연평균 10%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10년간 벌게 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바로 이제 10,000원이 되는데 이 10,000원을 벌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7.4년이 나옵니다. 요것을 이용을 해서 멀티플을 구하게 되면 13.5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년간 벌게 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 합이 1차년도 EPS의 몇 배일까 계산하면 15.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같이 딱 얼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범위를 예측한다라면 멀티플은 13.5배에서 15.2배 정도로 해준다면은 조금 더 그 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을 이걸로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개념으로 시장 평균의 반인 5% 성장하는 경우는 멀티플이 7.7배에서 8.2배 이런 형태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안을 해본 거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이거를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제가 이제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그 개념을 교육을 했을 때 저희 직원이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옥션이라는 회사인데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베이가 인수하면서 이제 폐지가 됐는데 당시에 옥션이라는 회사는 FI1 예상 시적 기준 PER이 57배나 됐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당시 시장 평균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높으니까 무조건 고평가 됐다. 시장 평균보다 낮으니까 무조건 저평가 됐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수익성도 좋고 성장성이 좋다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이 멀티플이 고평가된 거냐, 저평가된 거냐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할 때 적정 주가가 얼마냐로 접근한 건 하기보다도 그건 사실상 어렵잖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은 현재 주가가 정당성을 받으려면은 과연 향후 5년간 이 회사가 몇 % 성장하면 될까? 연평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보면서 양면을 지금까지는 앞면을 봤다면 뒷면을 본 겁니다.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아까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그래서 5년 후 전망치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의 현재 가치를 통해서 적정 멀티플을 했다라면 현재 주가가 정당성을 받으려면은 향후 5년간 연평균 몇 % 성장을 해야 될까로 접근한 거고 그랬더니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려면 이 회사는 향후 5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해야 되더라.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과연 이 회사가 향후 5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낙관적 시나리오, 중립적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 근데 이 회사 경우는 이 담당자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는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전제로 해야지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고평가됐다, 현재 주가는. 따라서 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다음은 아까 이제 이익의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같은 내용이고 기준 이익으로서 삼는데 무리는 없지만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이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이번에도 이제 삼성물산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 삼성물산이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삼성물산은 상당히 많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 주식이 연결 대상도 아니고 진법 대상도 아닌 단순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지분법으로 반영하려면은 이 지분율이 20%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연결 대상은 아니면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법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흔히 지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지분 20%가 넘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이면은 지분법을 안 해도 되고 20%가 안 되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일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지분을 5% 가지고 있었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6%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또한 지분법 대상이 아닌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다가 어느 해 갑자기 우리는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분법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계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물산이 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관련 주식에 대해서 어느 해 갑자기 이 회사들과 중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분법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회계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당시 이 분석 시점 기준입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이때 이것을 지분평가로 분류했다라면 과연 어떤 모습의 BS, PL이 나올지를 해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석했던 거고, 오른쪽이 지분법 평가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 어떤 큰 변화가 생기냐면은 물론 다른 주식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거액의 지분법 평가 이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계적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같은 주가라면 PER이 상당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매도 가능 증권으로 표시했을 때 PER이 11.7배였다라면은 이런 이 해의 경우에 지분법 평가 대상을 하게 되면 PER이 6.6배로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복귀하듯이 이렇게 해본 거라서 그랬구나 하고 말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버렸다라면 과연 투자자는 어떨까요? 다른 회사랑 다른 건설사랑 비교해가지고 삼성물산의 PER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저평가됐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다른 건설사, 즉 피어의 멀티플을 적용시켜서 적정 주가를 딱 산출해낸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삼성전자의 건설업종 멀티플을 적용한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모든 그 변수를 너무 세세하게 다 고려하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은 이 회사처럼 규모가 클 경우 어떤 이슈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지분법평가 이익이 전체 이익의 30~40%가 돼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속성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썸 오브 더 파트 방식이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다. 그러면 사업 부분별로 각각의 피어를 찾아서 거기에 멀티플을 적용해서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합산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메인 사업인 건설이 있지만 보유 지분에서 온 지분평가는 또 삼성전자라는 전혀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준이익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또 별도의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제 산식의 이슈가 생깁니다. 아마 당연히 산식 그러면 다 통일이 돼 있고 모든 업체, 모든 증권사가 같은 기준을 사용할 거다. 당연하지 않겠냐 하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보면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한번 가정해 보시죠. 지금 2018년 10월인데 어떤 회사의 분석 자료를 보다 보면은 과거랑 비교, 또 미래 전망치랑 하기 위해서 2017년 실적치 기준 멀티플을 계산해 놓은 표를 보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2017년 이익을 어떤 주가에 바로 2017년 이익을 나눴을까요? 2017년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가도 있고 종가도 있고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또 평균도 있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주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많은 증권사가 과거에 대해서는 그 해의 말 종가를 많이 씁니다. 근데 또 적지 않은 증권사가 그 해의 고가, 저가를 가지고 두 개의 멀티플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증권사는 그 해의 평균 주가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단말기를 통해서 보는 단순 주가가 있고, 근데 주가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게 되면은 권리락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액면분할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단절이 생겨요. 그러면 과거랑 비교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과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과거 주가를 조절해주는 수정 주가를 산출해냅니다. 그럼 수정 주가랑 대비가 되려다 보면은 이 EPS 계산하기 위한 주식수 또한 수정 주식수를 또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수정 주가를 쓰냐 단순 주가를 쓰냐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일단 존재한다. 단순하게 우리는 PER 그러면 주가를 EPS로 나눈 거다라고 하지만 그 주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EPS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 주식수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또 이걸 또 하게 되면 굉장히 얘기가 좀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요 EPS와 관련된 주식수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